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은 미국 소식이네요. 사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도 이제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형 집행이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의외로 미국이 사형 집행이 늘어요? 네, 올해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올해 47명이 사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지난해의 거의 2배에 달하고요. 또 20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 여러 개 주 중에서 플로리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작년만 해도 딱 한 건이었던 사형 집행 건수가 올해는 17건으로 폭증했다고 해요. 1976년에 사형제가 부활했는데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많이 사형이 집행된 적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미국도 전 세계 추세에 마찬가지로 사형 집행이 감소하는 추세였거든요. 네. 그런데 1990년대에 한 해 300명 넘게 집행이 됐던 그 사형이 2010년대 이후에는 100건 아래로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올해 갑자기 이런 반등 신호가 나타난 거죠. 플로리다뿐만 아니라 남부의 여러 주들이 하나둘씩 사형 집행을 재개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미국 여론이 어떻게 보면 사형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예. 여론조사를 해보면 미국에서 사형 지지율은 한 50년 만에 최저 수준인 52%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사형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가, 과연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범죄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예. 또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는 사례들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바람에 사형 반대 여론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73년 이후에 201명의 사형수가 무죄로 결국 풀려났다고 해요. 아니 201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무죄가 됐다고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오판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사형 집행이 늘었다는 건 이 여론과 무관하게 사형을 밀어붙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겠죠. 네. 앞서 플로리다에서 올해 유독 사형 집행이 늘었다고 했는데 그 중심에는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있었습니다. 예. 플로리다에서는 주지사가 사형 집행 영장에 서명을 하거든요. 아. 올해 처형된 수감자 대부분이 1990년대에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영장에 서명을 한 주지사 디센티스가 누구냐? 지난해 미국 대선 후보들을 잠시 살펴보시면 네. 그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리틀 트럼프라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의 최대 라이벌로 손꼽히기도 했는데요. 이 디센티스 주지사가 유세 과정에서 나는 강경 범죄에 이렇게나 잘 대응하는 사람이다. 요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센티스 주지사가 대도시에서 범죄율이 왜 급증하는지 아느냐? 그거는 민주당이 선량한 주민보다는 범죄자를 더 보호하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그에 반해서 뉴욕이나 시카고에서 범죄율이 증가하지만 플로리다에서는 이런 강력한 집행 때문에 범죄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라고 많은 어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지사의 이러한 성향 때문에 플로리다에서 사형 집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돼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에 사형에 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예. 이렇듯 공화당 진영에서는 범죄에 강경하게 대응한다 이런 이미지를 구축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사형 선고가 늘고 있는 것은 집행이 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의 목소리였군요. 그러면 법원은 어떤 입장이에요? 대법원의 성향이 바뀐 것도 최근에 미국에서 사형 집행이 늘어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파악이 되는데요. 네. 10년 전만 해도 대법원은 좀 신중한 집행을 선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한 증거가 없는 사형 집행이나 아니면 사형 집행 방식이 너무 잔인하거나 고통스러워 보일 경우에 막판에 사형을 집행 중단시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2019년에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비율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재고하는 거, 마지막 순간에 사형 집행을 중지하는 걸 극히 예외적인 조치로 두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법원이 사형 절차에 그렇게 많이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 주에서 아무리 잔혹한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니까 각 주는 사형을 더 빠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형 집행에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니까 주지사들도 그와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 쭉 네. 듣고 보니까 뭐 한 가지 궁금한 게 더 있는데 사형 집행 방식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미국에서는 그 약물을 주입하는 그 치사 주사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네. 미국에서 사형을 시행하는 모든 주에서 허용되는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제약사들이 이 약물 판매를 거부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 정부에서 약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약물 주사가 아닌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총살을 재도입했습니다. 총살이요? 네, 원래 총살이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되는 사형 집행 방식은 아닌데 예. 재도입을 해봤더니 지난 5월에 이제 총알이 사형수의 심장을 정확히 맞히지 못해서 결국 사형수가 고통 속에서 서서히 사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예. 또 엘라베마에서는 질소를 흡입시키는 방식이 적용됐는데 예. 지난달에 한 사형수가 40여 분 가까이 이제 몸을 떨면서 역시나 괴로워하다가 숨졌습니다. 예. 이 방식이 굉장히 비인도적이다라는 이유로 법원의 개입을 요청하기는 했는데 네.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고 해요. 야, 이게 지금 사형 집행 자체도 이슈이겠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도 지금 논란이 커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다시 돌아와서 또 사형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커질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형제의 그 당위성과 한계를 둘러싼 논쟁은 사실 인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은 여기에다가 어떤 정치적 계산이 개입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 악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사형제 논쟁이 앞으로도 뭐 선거 국면마다 다시 격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네. 결국 사형제의 향방은 정치와 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또 요동칠 텐데 이럴수록 냉정한 기준과 일관된 원칙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미국 소식 듣다 보면 오늘도 총살이라는 단어가 들리는데 야, 이게 진짜 점점 우리가 진화하고 있는 게 맞는가, 진보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른 나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우디네요. 중동의 많은 무슬림 국가들이 술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사우디도 그런 나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사우디가 이제 술 판매를 허용한다고요. 네, 이슬람권에서는 술을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죠. 예. 왜냐하면 이슬람 경전 코란에서 음주를 경계하기 때문인데요. 코란의 구절 몇 구절을 소개해드리자면 코란 4장에는 신자들이여 너희가 취했다면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알 때까지는 예배하는 자의 곁에 가지 말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서 헛소리를 하지 말라는 예. 걸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5장에서는 음주를 도박과 함께 묶어서 성공을 방해하는 짓거리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 물론 이슬람 국가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주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마다 뭐 제도와 그 규제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금주 국가였어요. 예. 주류 판매가 전면 금지됐고 술을 마신 내국인에게는 태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예. 또 외국인도 추방 조치를 내리는 등 형사처벌을 더했어요. 그러면 사우디는 왜 이렇게 술을 금기시했을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처음부터 술을 금지했던 건 아니고요. 금주 조치가 1952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한 왕자가 벌인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1951년에 압둘 아지즈 초대 국왕의 아들 미샤리 왕자가 19살의 나이였는데 술에 취해서 영국의 부영사를 총으로 살해하고 맙니다. 미샤리 왕자가 파티에서 술을 더 달라고 했는데 부영사가 그를 제지하니까 격분한 왕자가 결국 총을 꺼내든 거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이 큰 계기가 되어서 사우디에서는 주류 판매와 소비가 전면 금지됐고 이후 70년 넘는 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주류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랬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는 술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해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외교단지, 외교관들이 많이 사는 그 외교단지에서는 이제 무슬림이 아닌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점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다나 다란 이런 대형 도시에서도 주류 판매점이 생긴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특히 석유 산업 종사자가 많은 아람코가 자사 비무슬림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류 매장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 모두 이제 술을 마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봐도 돼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 대상이 무슬림이 아닌 외국인들에 국한돼 있습니다. 예. 주류 판매소들은 보통 관광 특화 도시들인데요. 뭐 5성급 호텔과 리조트 아니면 네옴시티 이런 계획 도시와 초호화 관광지에 한해서 살짝이나마 음주의 기회를 열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암시장에서 술이 유통되도록 그냥 둘 바에는 차라리 자신들의 감시망 하에서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겠죠. 예. 근데 다만 메카나 메디나처럼 어떤 종교적 의미가 큰 도시에서는 주류 반입이 금지되고요. 예. 또 판매하는 주류도 고도수의 주류보다는 알코올 도수 20도 이하의 와인이나 맥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술을 주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다 소비를 해야지 이걸 테이크아웃 해가는 것도 금지한다고 해요. 소매 유통과 광고 역시 아직 금지하고 있고요. 네. 결국 전 국가적으로 음주를 장려하는 수준이라기보다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럼 이러한 엄청난 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 예. 바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입니다. 빈 살만이 추진하는 비전 2030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너무나 석유 의존도가 높았잖아요. 예. 모든 경제 구조가 석유 산업에 중심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역이든 금융이든 관광이든 경제 구조를 좀 다각화해보자라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연간 1억 5천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 럭셔리 섬 리조트를 개발하는 등 관광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해요. 그래서 2034년 피파 월드컵을 사우디에서 개최하기도 했고요. 유치하기도 네. 했고요. 예. 사실 뭐 사우디 말고 근처에 있는 뭐 두바이라든가 다른 나라는 이렇게 관광객들 대상으로 술을 이미 판매하고 있었는데 사우디도 그걸 보고 이제 우리도 관광 산업 육성하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그동안은 사우디의 호텔과 리조트에는 술집이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술집이 있었지만 예. 거기서 술을 팔지 못했다. 아. 그러니까 주로 무알콜 칵테일이나 음료만 판매했다고 해요. 예. 만약에 그 수준으로도 충분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진 않았겠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웃 나라의 사례를 보니까 예.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에 음주를 허용한 이후에 외국인 방문객 수가 유의미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한적이지만 알코올 섭취를 허용한 것이 방문객들의 숨통을 틔워준 것인데요. 아랍에미리트가 얼마나 적극적이었냐. 두바이의 경우에 세금까지 포기하면서 외국인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예. 그 두바이의 주류세가 30%에 달했는데 재작년에 이 주류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상대로 걷었던 막대한 주류세가 그동안 두바이 정부의 주 수입원이었는데 이걸 포기할 정도로 중동 지역에서는 관광객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 사우디 역시 많은 기업과 관광객을 유치해서 중동 경제의 패권을 장악해보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주변국의 성과에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빈 살만 왕세자가 엄청 많은 사회적 개혁을 한 인물인데요. 그렇죠. 2017년에는 여성의 운전을 허용했고 또 공공장소에서 남녀를 분리하는 그런 조치들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주류 허용 조치 역시 사회 개혁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정부 대다수 인사들은 아직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술 없이도 관광객들을 잘 유치해서 이 관광객들은 우리 사우디에서 충분히 잘 즐기고 갔다. 술이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빈 살만 왕세자가 기존의 보수적인 여론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제한적이지만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중동 국가들 가보면 뭔가 종교적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라는 그런 노선과 이제 우리도 글로벌 한 국가가 됐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그 분위기 이 두 가지 속에서 항상 이 첨예한 갈등들이 있는데 사우디는 지금 빈살만이 그래도 조금씩 개혁을 하자라고 나서고 있는 분위기였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랑스 가보겠습니다. 최근 프랑스 학생들 성적이 계속 뚝뚝 떨어진다. 근데 그 배경에는 연금 문제가 있다. 야, 이건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네, 프랑스의 교육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사실은 그 예산이 연금에 잠식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예, 내년에 프랑스 학교 교육에 배정된 예산이 약 900억 유로, 원화로 150조 원 정도인데요. 로이터 통신이 살펴보니까 이 중에 4분의 1 이상은 퇴직 교사들의 연금으로 배정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예산을 배정할 때는 아마 뭐 교실 환경을 개선하거나 교사를 추가로 채용하는 그런 교육 퀄리티를 높이는 것을 기대했겠지만 의외로 연금 재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프랑스가 이 19세기에 이미 고령화 사이에 진입한 국가인 만큼 연금을 받을 퇴직자들은 늘어나고 그를 뒷받침할 재원은 충분하지 않은 이런 불균형이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실질적인 교육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금을 이렇게 배정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예. 프랑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OECD가 2022년 세계에서 15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학업 성취도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프랑스가 G7 국가 중에서 역대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고 해요. 수학은 뒤에서 2등을 했고요. 독해 최하위, 과학은 이탈리아와 공동 꼴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프랑스 학부모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교육이 100년 지대계라는데 정부가 돈을 아끼는 게 아니냐, 학생들에게 왜 투자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입니다. 그래서 한 반의 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학교 건물은 점점 노후화되고 교사 역시 대체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놀랍네요. 프랑스가 교육 예산에 투자한 돈이 150조 원이라고 했으니 이게 절대적인 금액만 보면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닌데,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러면 연금 제외하고 은퇴한 그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그 연금을 제외하면 실제 학생들에게 투여되는 교육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랑스가 절대적인 금액 투입이 적은 건 아니에요. 예. GDP 대비 5% 정도를 교육비에 씁니다. 근데 유럽연합 평균이 4.7%니까 평균을 상회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연금으로 쓰이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면 네. 그 비율이 GDP 대비 4.6%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평균 이하로 하락하는 겁니다. 아, 초등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를 예로 들었을 때 연금을 포함하면 예산 규모가 8,450유로인데 여기서 연금을 제외하면 7,726유로로 8%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럼 아주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반에 학급수의 학생 수가 뭐 더 는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교육 예산 중에서 이제 교육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 학급은 더 과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새로운 교사를 충원하는 작업도 어려워지고 또 교원 결원이 생겨도 대체할 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 그래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중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OECD 평균 22명이 한 학급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EU가 21명 정도인데 프랑스는 그보다 많은 25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마저도 프랑스 정부가 예산 적자를 좀 줄여보겠다며 내년에는 교사 일자리 4,000개를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좋은 교육의 질을 계속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교사들의 처우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현직 교사들 역시 처우에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돈은 적게 주면서 업무가 너무 많다는 거죠. 프랑스 공립중학교의 초임교사 기준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265만 원 정도거든요. 어우, 굉장히 낮네요. OECD 평균보다도 20% 낮고요. 예. 바로 옆에 있는 독일과 룩셈부르크랑 비교해보면 예. 이 지역에서는 월급이 700에서 800만 원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많이 느껴지겠죠. 네. 반면 업무 강도는 유럽 평균보다 높은데 프랑스 교사들이 한 해에 평균 수업해야 되는 시간이 900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유럽 평균은 720시간에 불과해요. 처우가 이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갈수록 교사 지원자 수도 줄어드는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들이 절대 어떻게 보면 선망하는 직업이 아니게 돼버린 것 같은데, 야, 이거 요즘 프랑스 소식은 거의 대부분 연금과 결부된 것 같은데, 이 연금 시스템 때문에 교육의 질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지금도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프랑스가 채택하고 있는 이 연금 방식이 예. 전후 복지국가 기반의 국가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근로자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서 사회보장기금에 넣고 그걸 은퇴자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은퇴하셨고 또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이 구조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제는 일하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공공부문에서는 일하는 사람 한 명이 은퇴자 한 명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는 부양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나마 뭐 사기업 영역에서는 근로자 1.4명 정도가 연금 수령자 한 명을 책임지지만 이마저도 뭐 충분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네. 근데 프랑스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이 개인 연금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을 정부의 연금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도 있어요. 프랑스 정부도 이런 구조를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죠. 예. 개혁안을 보면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그 퇴직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겠다. 예. 그리고 연금을 100%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근로 기간은 기존 42년에서 2027년이면 43년까지 확대를 하자. 이런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근데 마크롱 대통령의 논리는 그래도 우리가 이 정년 수준을 다른 유럽 국가와 비슷하게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는데요. 예. 프랑스는 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은퇴 연령이 빠른 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GDP 대비 연금 지출이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인 14%에 달합니다. 그래서 야당과 여론은 연금 개혁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기는 했지만 네. 마크롱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2023년 9월에 이 개혁안이 시행되기는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시행 이후에도 야당이 오히려 정년을 60살로 낮추자라면서 정부를 압박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살펴봐도 국민의 70% 정도가 연금 개혁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왔고요. 예.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왜 아랫돌 깨워서 윗돌 뭐 올린다 이런 수준의 비판이 아니라 네. 우리가 오랜 시간 정부와 맺은 사회 계약인데 이걸 왜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느냐 이러한 주장으로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족한 재원이 있으면 차라리 부자들에게 증세를 하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정부가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양보를 선택했고 예. 프랑스 하원은 지난 12일 연금 개혁을 2027년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오늘 기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최근 한 1, 2년 동안인가요? 프랑스 총리가 4명인가 5명 바뀌었잖아요. 네. 야, 어떤 복잡한 사안이었는지 더 명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였는 것 같은데 확실히 볼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연금 문제가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교육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교육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크게 번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은 교육 문제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연금이 위기에 빠진 문제는 공교육의 문제에서 끝나진 않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문에서도 예산의 16%가 군인 연금으로 나간다고 해요. 네. 그 바람에 국방력의 증강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연금 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반발이 우리나라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더 눈길이 가는 주제였네요. 네, 프랑스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연금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